네, 이주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가 일정 부분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 노동조합이 이주 노동자, 특히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해서 어, 적대적인 그러한 관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명서가 나온 일부 노조도 있고요.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가와 자본 권력 국가가 이주 노동자를 이제 정주 노동자, 내국인 노동자를 위협하는 대로 활용한 것은 이제 이미 예, 동서양을 떠나서 오래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를 이제 그 국내 정주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나 파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임금 인상을 올리면 이제 그 값싼 이주 노동자를 쓰는 거죠. 어, 그럼 일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파업을 국내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를 조달해서 파업을 깨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편견이 심한 경우, 뭐 생산성이 낮은 사형 산업, 이런 저임금 구조죠. 이런 저임금 구조 산업은 사실은 퇴출돼야 됩니다. 산업에서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퇴출돼야 될 사양 산업, 즉 저임금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 이주 노동자들의 저임금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이제 스스로 인권 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악질 자본의 먹잇감이 되죠. 여권을 빼앗아서 사실상 노동을 강제한다든지 이러한 노동 착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업주들이 이 국내 노동자, 정주 노동자를 견제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노동자들이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죠. 이주 노동자를 곱게 보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그 잘못된 위에서 말한 잘못된 노동시장 구조 아래서는 어째 보면 그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기 일자리를 빼앗거나 자기의 임금 인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영국의 1860년대 후반 영국의 노동조합도 이제 폴란드의 이주 노동자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면서 강대국의 각축장 식민지 폴란드 사람들이 유태인처럼 유럽 곳곳에 에, 흩어졌는데요. 일자리를 찾거나 망명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폴란드가 이주 노동자가 유럽에서 문제가 됐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들 영국 노동조합은 마르크스의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 인터내셔널 창립에 도움을 줬는데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주 노동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노동자 조직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영국의 노동조합이 이 파업을 할 때 이러한 폴란드 이주 노동자 같이 외국 노동자가 이런 파업을 깨는, 그죠? 파업을 깨는 그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국제적인 노동자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서 마르크스의 제1 인터내셔널 건설을 협력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문제점은 되게 오래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관련돼서 KBS의 팩트체크 K에서 이주 노동자에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8개의 기획 기사를 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작년까지 2020년 약 5년 사이에 통상 85만 명 내외이고 전체 노동자 중에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즉 불법 체류 노동자가 2023년 기준으로 42만 명 수준이니까 이들까지 합치면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4.5%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가 전 산업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그 산업에서 자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하죠. 이런 저임금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내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꺼려했기 때문에 어,
전체 산업 일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 일반이라면 영세 사업장을 제외한 정규직이라든지 공공 서비스 혹은 대리운전처럼 내국인을 선호하는 직장에서는 외국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그죠? 일부 직종, 즉 저임금 사업장에 외국인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임금 사업장에는 내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꺼려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저임금 노동자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내국인 노동자를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식당 아르바이트와 같이 내국인 노동자도 취업하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그죠? 우리 식당에 보면은 중년 여성들이 많이 알바를 하는데 외국인 여성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직종에서는 거기서 식당에서 알바하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국인 노동자가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가질 수 있겠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자기의 아르바이트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건설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12.4%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건설업에서 내국인 노동자가 고령화되면서 이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들어오는데 이들은 고강도, 그죠? 육체 노동이죠.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러한 고강도 노동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팀장을 맡아서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거죠. 일정 부분 채용하거나 또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등 인력 관리까지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건설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니 일정 부분 건설 현장을 장악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게 이 팩트 체크의 결론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90%가 불법 체류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건설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독일이나 일본, 캐나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예외를 둬서 낮게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낮게 주게 되면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해서 국내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죠? 동일임금을 유지하도록 법제화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와 러시아는 오히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에게 내국인 일자리가 빼앗기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오히려 내국인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식당 아르바이트와 같이 내국인도 자주 가는 일자리에서 외국 노동자가 지나치게 비중이 많고 이들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내국인 노동자를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든다면 그러한 경우에 오히려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해서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헌법상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그 국적이죠. 국적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임금 차별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범죄율이 높다는 건데요. 10년 동안에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수를 내국인과 비교하면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 검거자를 범죄 유형별로 따져보면은 일반적인 범죄죠. 대부분의 범죄, 성폭력, 절도 이런 대부분의 유형 범죄에서 어, 모두 외국인의 범죄 비율은 낮았다. 내국인이 훨씬 범죄 비율이 높죠. 일반적인 그 외국인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국내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를 치면 쫓겨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행동을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도는 내국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여줬고, 심지어 살인은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범죄율이죠. 일정의 강력 범죄, 살인, 특히 살인 이런 경우는 내국인보다 범죄 비율은 높다는 거죠. 불법 체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특별히 범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면허를 딸 수 없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적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이죠. 마약 범죄 피의자,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가 차지하는 마약 범죄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범죄에 살인이라든지 마약 범죄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의 범죄 비율이 에, 우려할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국인의 우려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주요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의 평균 비율이 3.7%였는데 외국인이 많이 사는 단원구는 12.7%, 시인구는 6.3%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이죠.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외국인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도 전체 4% 수준이지만 구로구, 구로구는 14%가 넘고 영등포도 11%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사는 내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범죄 비율이 높다고 체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독일에서 보듯이 인구 구조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죠. 한국이 바로 이런 전형적입니다. 이거는 이주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 그죠? 어, 이주민, 정주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죠. 노동력을 가져왔다가 쫓아내는, 방출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인구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문제, 즉, 아, 그 사회의 구성원이죠. 국적이죠, 국적. 국적이나 시민권을 정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임금 차별이라든가 내국인 보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금세 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나가죠. 나가서 돈을 모아가지고 본국에다가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임금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주를 해서 가족이 같이 함께 산다면 자기 본국에 돈을 보낼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기 때문에 생활비가 한국인과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 이와 같이 독일에서도 이제 이주 특히 이제 터키 노동자들 많이 받으렸는데 이들을 이방인이 아니라 독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줘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이러한 독일인으로서 통합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수입해서 쓰다가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장기적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것, 가족 이민이죠. 영주권, 뭐 이러한 것들이죠. 장기 체류나 귀화의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또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엄격한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바꿔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례죠.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선택적으로 하지만은 불법 체류자라든지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거를 예, 선택적으로 장기 체류, 영주권 혹은 이민 이런 형태로 자기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는 인구가 일정 부분 계속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에 대한 문호 개방입니다. 어쨌든 노동조합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봅시다. 노동조합이
현재 사실은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해서 일반 조합원들이 사실은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이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차별에 노동조합이 묵인 방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국내외 노동자를 갈라치게 하려는 자본의 노노 갈등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주 노동자나 불법 체류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특징에서 매우 근시안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갈라치기 위해서 경쟁시키는 이러한 노동 정책이죠. 이러한 정책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의 재생산 정책, 즉 인구 유지 정책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합원들에게 평상시에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에게 즉흥적으로 반감을 지니는 이 조합원들의 시각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이 없으면 자본은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대립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특히 건설업과 같이 조합원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아가서 외국인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조합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과 같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면 단일한 단체 교섭에 나서죠. 그래서 협상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국인에 비해서 저임금을 받게 하는 이주 노동자, 그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죠. 하나의 노동조합에서는 외국인에게 저임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은 그 결과 일자리죠. 일자리와 좋은 임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사업장에도 정말 외국인이 필요하다면 저임금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노동조합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적 차별 문제도 생기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조는 조합원에게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 즉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경쟁시키려는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금속노조는 20여 년 전부터 조직계약을 고쳐서 이주 노동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고, 특히 이제 이 조선업이 이주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간부의 일정 비율을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조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외국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금속노조는 2007년부터 소속 사업장의 이주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 조사와 교육 덕분에 금속노조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물론 이제 간부죠. 노조 간부니까 의식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고용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안전한 작업 환경. 그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열악한 작업 환경이죠. 위험한 작업에 사측이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 문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 노동임금, 동일 노동 동일, 즉 근로조건이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반면 이제 그 이주 노동자의 고용 구매를 제한한다는 입장도 17.8%로 세 번째 순위로 나왔습니다. 이게 복수 응답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비록 간부지만은 어, 이주 노동자를 제한한다는 입장보다는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입장으로 조금씩 조합원들의 아, 관점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노조 사무정밀이 2007년부터 이주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고 당시에 이제 한국인 조합원이 41명이었는데 이주 노동자가 조합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원이 모두 입사하면 바로 조합원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유니온샵이죠. 클로즈샵과 유니온샵이 다른데요. 클로즈샵은 조합원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일단 취업을 하면 누구나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하면 전부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샵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주노동자 22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결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늘고 교섭력이 늘어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개선됐죠. 고용도 안정되고 또 국내 노동자도 교섭력이 커지면서 사측이 이주노동자를 통해서 국내 노동자를 견제하려는 것, 차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주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에서 하나의 근로 조건에서 일할 경우에는 양쪽 다 크게 불만이 없다. 그래 정책 방안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주 노동자나 불법 체류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는 임금 차별 금지죠. 이러한 인권 보호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헌법상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현실은 자본은 국경 없이 막 돌아다니죠. 요즘에 주식 투자 외국에 있는 주식 시장도 뭐 휴대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국경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 자본 권력 국가는 노동에게 국경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자기 나라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자리를 쉽게 갈 수가 없죠. 이주할 수가 없죠. 국경을 만들어 차별적인. 그래서 이러한 노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국가별로 임금이 차별적인 거죠.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에게는 국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이주노동자 제도를 이용하면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면서 비열한 추가 이윤을 얻고 같은 노동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준다면 추가 이윤이죠. 추가 이윤, 비열한 추가 이윤. 또 비록 일부 분야이지만 건설업이라든지 혹은 식당 아르바이터 같이 국내 노동자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 제도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고용허가제,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이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방해하고 이들의 신분이 불안정합니다. 생활 조건도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정착하지 못하고 국내 사회에 통합하려고 하지도 않죠. 어차피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국내인의 시각이 좋지 않다. 일단 노동력이 충분한 경우,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 국내 노동자를 차별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허용돼서 안 된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절대로 이 국내 노동력이 충분한데 일부러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가지고 국내 노동자를 차별하기 위한 이런 외국인 노동 정책은 근본적으로 차단돼야 됩니다. 국내의 자본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한 악랄한 착취 수단이죠. 파업을 깨거나 임금 인상을 낮추거나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외국인 노동자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언제든지 추방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제도를 폐지해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외국인 노동자를 굳이 자본가들이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 수요가 줄어들게 하게끔 즉 정책 투쟁이 필요하지 외국인 노동자 자체에 대한 투쟁은 곤란하다.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 조건에서는 입장이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력 문제,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방출하는 악순환을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 즉 노동력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사회 재생산 구조 차원에 접근해야 되고 노동자가 단기 체류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아니라 이민이라든지 가족 이주라든지 영주권이라든지 혹은 불법 체류자의 단계적 합법화라든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주 정책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뭐 단일 민족 그거 고집하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이미 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 인구 감소 국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 이민 문제, 그죠? 이민 문제죠. 이민 문제로 이 사회의 재생산, 인구 구조를 조절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독거 노동자죠. 젊은 외국인 노동자. 뭐 2, 3년 있다가 출국하는 이러한 분들은 그 생활비를 줄여서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그 돈을 보내죠.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려 합니다. 이들은 이제 생활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본국에 있는 가족, 그래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생활비가 얼마 안 들죠. 그래서 내국인 노동보다도 저임금을 받아도 그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취업을 합니다. 본국 가족의 생활비가 국내의 저임금에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이라도 그 나라에서는 되게 임금 수준이 높은 거죠. 특히 단기 체류하는 젊은 독거 노동자, 쉽게 말하면 이제 타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남성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범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그 사회를 떠나기 때문에 떠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애착이 없죠.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회를 떠나면 그만이죠. 중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추적이 되겠지만 경한 범죄의 경우에는 떠나면 그만이죠. 그래서 독거하는 젊은 남성, 타지의 남성은 범죄율이 높은 편인데 문제는 바로 이 외국인 노동자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율이 높은 것처럼 그러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혹은 그 가족이 정주하면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정착돼서 이제 국내에서 생활하게 되면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되면 생활비가 외국인 노동자나 국내 노동자와 똑같이 들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내국인과 비슷해서 외국인 노동자 하더라도 생활비가 내국인과 똑같기 때문에 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 차별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어 허가처럼 혼자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저임금을 감수하겠지만 가족과 함께 들어오거나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의 경우는 생활비가 내국인과 똑같이 들기 때문에 저임금에 대해서 임금 차별에 대해서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조합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할 때, 그죠? 대우를 한다면 사업주는 동일한 대우이면 언어 소통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국인 노동자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일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할 경우, 그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환영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 불법 체류 노동자를 뭐 환영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을 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방치할 수도 없고 불법 체류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사업주를 엄벌한다면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것보다는 중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정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런 인권 정책에도 부합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한국에 서 사회 재생산 정책에도 부합하고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면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 차별이죠. 파업을 깬다든지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피해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차별철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그리고 단순 단기 체류가 아닌 국내에 정주하도록 해서 생활비, 그죠? 생활비가 국내 노동자와 똑같아지는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나 국내 노동자나 임금이 동일해지면서 사측이 외국인 노동자와 자본가 노동자를 갈라치기 위해서 경쟁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